어, 자기정렬. 자기정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정렬. 자기정렬이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중심이 잡혀서 정렬된 삶을 살고 있느냐, 정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자기정렬은 뭐냐면은, 이제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하나로 쭉 정렬된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한 방향 자기 정렬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성 차원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비전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비전의 위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거와 좀 다릅니다. 뭐 영성하면은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그런 걸 뭐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이 NLP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내 비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와 관련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비전이 가족 차원의 비전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조금 뛰어넘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 사회, 뭐 직업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조금 더 뛰어넘으면 이제 지역 사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더 크게는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 가장 위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세계가 있겠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제 비전의 위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비전의 위치가 뭐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직업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비전의 위치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겠죠. 가정보다는 가정, 직업보다는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국가 이렇게 비전의 위치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즉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직업이나 지역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우리 가족까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옛날에는 가족이 부모까지 포함되는데 요즘 부모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서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또 친척들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독립을 해야지 이거는 어떤 비전입니까? 국가 차원의 비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밥 먹고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국가 차원의 비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정치하고, 뭐 대부분 보면은 자기 개인 뭐 어떤 가족 차원의 이제 이 비전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한계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전 위치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자, 나 개인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웃사회, 지역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의 에너지를 바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저는 감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이 치유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사랑이 깃든 참만남 치유 환경을 대한민국 전체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또는 절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좀 확대시켜보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양성을 해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 이런 치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또 상담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전을 가졌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이거는 누군가를 위한 일이고 이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비전을 일단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은 뭐냐면은, 자,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현실 대상은 누구인가? 나의 무와 사명은 뭔가? 지금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나는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그 일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헌신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아들, 딸과 같은 존재, 이 세상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 이런 분들이 헌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박명화 선생님께 지금 아드님이나 옆에 있는 위지 선생님은 너무 소중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여기다 엄마, 아빠, 이제 아들, 딸이 다 있는데 내 아들, 딸 막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딸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 안에만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헌신 대상이라는 거는 누구냐면은 이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가정으로 들어와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나만큼 부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나만큼 부모 역할을 잘하는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역할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이제 부모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아들, 딸만큼 소중한 그 사람 누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그 헌신 대상에게 나만큼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요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사명감이 느껴질 거예요. 자, 이미 근데 박명화 선생님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참 존경심을 많이 느꼈는데 이 장애우들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누가 이걸 하겠냐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 딸과 같은 거는 큰 헌신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박명화 선생님께 이제 이 아들, 딸과 같은 장애인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도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대상. 정말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 이런 분들에게는 내 생의 에너지를 바쳐서 정말 내가 뭐든지 도움을 주고 싶고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죄를 지을 것 같고 이 느낌이 드는 그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테레사 수녀님은 귀족의 딸이었거든요. 귀족의 딸이었다면은 참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길을 가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 만삭인 흑인 여자였죠. 만삭,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임신한 이제 만삭의 흑인 여자였는데,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흑인 여자를 안고 여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쓰러져 다 죽어가는데 치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도 그 흑인 여자를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수십 군데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그 흑인 여자가 결국은 테레사 수녀님 품 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결심하는 거죠. 귀족이라는 그 신분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나는 내 생의 에너지를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낮은 곳에 있는 이 제도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슬럼가에 있는 이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의 에너지를 바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그 문둥이병에 있는 병 환자들이 있는 그 슬럼가 빈민촌에 들어간다. 그게 테레사 수녀님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럼 테레사 수녀님에게 아들, 딸과 같은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제도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죠. 자, 제도권에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아들, 딸과 같은 존재. 자, 이분들은 테레사 수녀님이 안 되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딘가에 누군가가 또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마치 그 테레사 수녀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딘가에 그 누군가가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각 개인으로 본다면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신 대상이죠.
나의 헌신대상. 조금 감이 옵니까? 자, 그런 헌신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그 헌신대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헌신대상에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돈도 물론 벌면 좋겠지만 돈 이상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이상을 나누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요? 아들, 딸한테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양육하면 부모가 아들, 딸한테 돈 거래를 하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제 아들, 딸 잘 키우면 나중에 아들, 딸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효도를 하고 안 하고는 그는 뭐 나중에 일이고 부모가 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자, 이 세상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무와 사명이다. 사명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사명을 실현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잡혔으면은 이제 비전 사명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영성 정체성의 개념이 뭔지 좀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왜 4년 동안 이게 내려오는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에? 왜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산에 내려가면 쓰는 돈이 더 많으신데 왜 매주 내려가냐고. 아니, 서울에 있는 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이제 돈을 보면 못 내려오죠. 어쨌든, 이제 사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돈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신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나의 가치와 신념은 뭐냐? 이제 그 비전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당위성, 대의명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의명분.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들을 본다면 왜 독립투사들은 독립운동을 해야 됐을까요? 백봉 김구 선생님이나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누나나 이 많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독립운동에 모든 걸 던졌을까요? 그런 대의명분이 있었겠죠. 그렇죠? 테레사 수녀님은 왜 귀족의 딸이나 신부를 내던지고 이 인도의 빈민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을까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우리 같은 인간 레벨은 아니지만은 또 기독교인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자 했을까? 우리 부처님도 인도의 무슨 왕실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자라는 신분을 내던지고 왜 나와서 출가를 했어 이렇게 고행에 수련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 사명을 이룰 때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충분한 그 이유, 대의, 명분, 이른바 동기부여. 그걸 우리는 이제 가치신념이라고 그러죠. 가치신념이 얼마나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제 가치신념에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에 힘이 약해져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 행동을 포기할 수도 있고, 돈이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고. 근데 가치신념이 확고하게 선 사람은 고민 자체를 안 하죠. 예. 왜? 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줄기차게 밀고 나간단 말이죠. 마치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우리 그 사육신이 결국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단종 복위 운동에서 자기 당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삼문, 박평년 이런 분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요. 가치신념이 뚜렷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신념이 뚜렷하다면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차원. 이제 능력은 이제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게 이게 내면이라면은 이제 능력보다는 외면이에요. 외면. 이렇게 비전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필요한 능력을 쌓게 되죠. 능력을 갖추게 되죠. 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능력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운전을 누구나 좀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운전을 타고난 사람도 물론 있겠지.
베스트 드라이브도 있겠지만은 좀 운전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 1년, 2년 꾸준히 하다 보면 운전을 잘할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약간 뭐 타고난 능력 차이가 있겠지만은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능력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기서 보는 제가 하는 교육이라든지 강의 능력, 상담 능력, 치료 능력, 뭐 코칭 능력,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이런 게 다 능력인데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죠? 저는 상담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치료를 제가 어떻게 해요? 코칭을 어떻게 해요? 자, 지금은 좀 깝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잘 못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보편적인 능력이 다 있어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신체의 근육 같은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은 자주 사용할수록 발달되는 거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감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 능력이나 교육 능력이나 뭐 강의 능력이나 치료 능력이나 이런 모든 능력은 많이 반복에 훈련하면 그냥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타고났느냐 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위에 이제 비전, 사명, 가치관이 뚜렷하다 보면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쌓아서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말을 전혀 못하는 분이었어요. 앞에만 서면 떨리고 긴장되고 뭐 친구도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는데 고2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학급 반장을 저를 시켰어요. 왜냐면 고1, 고2 이제 2년 반장인데, 담임인데 1학년 때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말을 안 하고 혹시 제 벙어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걱정을 한 거죠. 쟤 그 서울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사회생활 제대로 할까?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다. 사회성을 키워서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 성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스피치 능력이 중요하니까 너 학급 반장해라. 내가 도와줄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너 우리 반 들어와. 그게 이제 제가 말문을 트게 하는 하나의 동기이자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또 우리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교련이라고. 앞에다 뭐 일중시 차렷 뭐 앞으로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구령 붙이고 뭐 수업 시간마다 일중시 차렷 회의 진행 뭐 또 고2 때 수학 여행 가고 얼마나 행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능력이라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훈련됐구나. 저는 그런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은 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반복하면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 그러면 이 행동 뭐냐면 오늘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 비전, 사명,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안 하죠. 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는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지. 연복에 의해서 폭탄 던지는 것에 고민을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노는 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 안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낸 글이 있어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글 읽으셨어요? 아침에 제가 보낸 글인데 안 보셨구나. 포기했어요? 기억이 오늘 아침에 내가 보낸 글이 있어요. 여기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어제 남겨놓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에 와서 내가 빨리 출근해서 어제 못한 일을 내가 빨리 하고 싶다. 자, 오늘 어제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출근 시간 기다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고 자기 하는 일을 휴가처럼 즐기고 자기 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비전, 사명, 가치관에 뚜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이 기다려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화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첫 또 이제 NLP 반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한숙희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돈도 많이 벌어보고 뭐 그분은 이제 구의회 의원도 또 했더라고. 의원도 해보고 뭐 옛날에 학벌이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나 해서 이제 고졸 출신에서 4년째 학사학위도 받고 또 석사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학벌도 높여보고 프로필도 이렇게 참 좋게 하면서 뭐 좋은 직장에 참 많은 걸 해봤지만 그다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교수님 생각하는 행복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하는 일이 놀이가 되고 하는 일이 봉사가 되고 즉 취미 활동이 직업과 일치되고 자기가 잘하는 그 특기 재능이 또 자기 직업과 일치가 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고 응? 그 안에서 또 자기가 의식 성장이 되고 인격 성장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최고 행복이 아니겠냐.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 제가. 나는 NLP 가르치고 NLP 코칭하는 게 가장 재밌다. 그리고 제가 미국도 가봤는데 우리 저기 한동안 선생님 같이 미국 가서 미국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미국 가는 것보다 이 강의하는 게 더 좋더라고. 아니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는데 NLP 강의하는 시간이 저는 미국에 뭐 여행 다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재밌어요. 일요일에 어떤 사람은 뭐 단풍 구경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재밌어. 제가 이런 NLP 강의나 코칭이나 이런 게 취미고 특기고 놀이고 이 속에서 가장 또 친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찬반한 심리가족 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가장 큰 또 봉사가 이루어지고 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이게 참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NLP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NLP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 NLP가 뭔지 난 배워봐야 되겠네. 도대체 NLP가 뭐길래 NLP가 그렇게 재미있죠? 그게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될 수 있죠.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NLP 트레이너까지 한번 가보겠다. 아마 여러분들 좀 한번 만나보면 그분도 또 대단한 분이니까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스케치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NLP. 그냥 저한테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 왔죠. 밥 먹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이렇게 NLP 하기로 했다니까. 어쨌든 행동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일치이 되면 행동은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비전 사명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자 이걸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과 하면 어떻습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하면 이게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이런 좋은 분들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환경적인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쭉 이제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인생이 신나고 또 재미있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성공, 위대한 쪽으로 갈 겁니다. NL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 방향 자기 정렬된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어때요? 이게 한번 쭉 들어봤는데 우리 박명하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대로 삶. 정리가 좀 이렇게 쭉 한번 해보니까 네. 네, 정리가 좀 되는 게 예.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랑 연관을 시켜봤거든요. 예. 시키니까 조금 이해가 좀 빨리 이렇게 딱 봤을 때보다는 이해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미 이제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김에 상담 왔을 때 상담한 게 우리 선생님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배워도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 가감하게 김해에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선생님이 이미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 따님도 훌륭했지만 어머님이 그런 거듭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고 또 나누고 싶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 선생님은 어때요? 이거 들어보니까? 예시를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이게
저기서 어떤 답을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특히 예. 아까 이제 외면적인 능력 말씀하실 때 네네네.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뭐 네. 통해서 사람이 부족한 거라도 이제 그걸 개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운전을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는 지금 거의 9년인데 네. 본격적으로 운전을 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몇 번 차도 끌고 없고 주차하다가 네네네.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랬었는데 아하. 지금은 잘 다니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이거 보면서 예시를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잘 하셨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과 따님이 정말 어떤 모델,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정말 멋집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머지 세 분도 오늘 다시 복습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다시 정리가 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요걸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만남, 참사랑, 참자 이런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앞쪽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참자를 실현하는 겁니다. 참자를 실현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방향 자기 정렬된 그 삶을 산다. 영성, 정체성, 가치신념, 능력, 행동, 환경 그렇게 정렬된 정렬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참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참자의 삶을 살면은 이른바 이제 자기다움의 삶이 될 수가 있고요. 의미 있는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가 있죠. 요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자기 책임, 통제력을 가져야 해요. 통제력. 내 마음의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 내 행동의 통제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기다운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제력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잘 봐봐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힘들어진다. 자, 힘든 일이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거는 힘든 상황을 극복을 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런 걸 극복하고 자기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통제력이 없다라는 것은 사건의 노예가 되고 경험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되고 만남의 대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힘든 사건, 경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이제 삶을 살아야 되죠. 힘든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어져야 되고 화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야 되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기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인생, 영향을 받는 인생, 이른바 의존적인 인생, 상황, 사건, 경험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다. 나쁘게 말하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 더 나쁘게 말하면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개 같은 인생을 산다 하면 사람들 기분 나빠하는데 근데 왜 개 같은 인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블로프의 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종소리에 침을 흘리잖아요. 종소리 침 흘리기, 종소리 침 흘리기 되죠. 처음에는 물론 종소리 밥을 주니까 침을 흘렸어요. 종소리 밥 주기 침 흘리기, 종소리 밥 주기 침 흘리기. 나중에 밥을 안 주는데 종소리에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게 종소리라는 것은 하나의 자극이거든요. 특히 막 사건, 경험, 상황 같은 자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이게 자극에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개처럼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힘이 든다. 화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화가 난다. 짜증나는 일이 생기니까 짜증이 난다. 비가 오니까 짜증이 난다. 일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난다. 돈이 안 벌리니까 짜증이 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개 같은 인생이죠. 그럼 개가 아닌 인간의 인생은 뭐예요? 종소리가 있지만은 나는 침을 흘리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종소리가 들리지만은 나는 종소리 해석해. 저 종소리가 밥 먹으라는 종소리냐? 학교의 수업 종소리냐? 애들이 장난치는 종소리냐? 나는 해석을 하고 침을 안 흘리는 거죠. 내가 그게 종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개가 아니죠. 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일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힘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지? 다시 내가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바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개가 아니죠.
안 그래요? 자, 비가 오기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라 비가 오지만은 좋은 일도 있어. 비가 오지만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은 농사 잘 되겠어. 비가 오지만 우리 우산 파는 삼촌은 우산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네. 이렇게 내가 더 나은 해석을 하면서 비 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걔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은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제력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예요. 모든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통제력입니다. 근데 통제력이 없다라는 것은 자 상황에 휘둘리고 사건 경험에 휘둘리고 만남의 대상에 휘둘리는 그런 감정 상태가 되거나 그런 인생이 될 때 이게 바로 통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한 인생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통제력이 있는 거야? 뭐뭐 때문에 뭐뭐한 인생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한 인생일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한 인생이 되게 되죠. 여기 우리 박명환 선생님은 바로 이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상담해 보니까 정말 지금 이제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얼굴이 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0대 이후가 되면은 여자들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역사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름 하나하나에 표정 하나하나에 이게 딱 이게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면 대충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우리 이제 박명화 선생님을 보시면은 얼굴이 어떠세요? 굉장히 밝고 환하시잖아요. 티가 없어.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거든요. 아드님이 장애인이면서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이 장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때문에 인생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전인적인 삶을 살고 계시구나. NLP를 안 배웠지만 이미 NLP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아마 NLP가 더 그냥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 박수 한번 박수. 그래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중심에 이제 우리가 때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뭐 덕분에라는 게 있어. 덕분에. 뭐뭐 덕분에. 자, 때문에를 덕분에를 바꾸는 순간 뭐가 됩니까? 자, 원망, 분노가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이 막히겠다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덕분에 시골에 농사가 잘 되겠다. 자, 우산바람 삼촌이 돈을 많이 벌겠다. 어때요? 감사죠. 자, 또 보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가 아니라 돈이 없는 덕분에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더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건 하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원망 분노로 가지만 이유 변명으로 가지만 돈이 없는 덕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창의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잘 보세요. 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오늘 출근하기 힘들겠다 하면 몸이 아픈 게 이유 변명이 되고 원망 분노가 돼요. 근데 몸이 아픈 덕분에 내가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네 하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야. 감사. 자, 제가 저기 이제 부천에서 오려면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까지 한 6시간 걸리는데 부천에서 김해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내려오는 게 힘드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드네 하니까 뭐야? 얘는 이제 하나 이변명이 되죠. 자, 거리가 먼 덕분에 혼자만의 생활을 많이 갖게 되고, 자,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이런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말 좋네. 이거 뭐야? 자, 혼자 시간을 많이 갖는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야. 거리가 먼 덕분에. 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이렇게 이제 이유 변명이나 원망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통제력이라는 것은
때문에에서도 덕분에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훈련돼야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기술인데 오늘 이제 기초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고 때문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꾸면서 모든 것을 초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참자 실현 이런 자기다운 삶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 자, 그걸 보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사랑. 참사랑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참사랑이에요. 긍정도 사랑하고 부정도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상태. 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진짜 좋다는 느낌 들어야 돼. 자, 이번에는 삶아, 난 너를 사랑한다. 시작. 삶아, 난 너를 사랑한다. 자, 이 삶아, 난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삶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나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나와 삶이 너무 좋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내 삶이 완벽한 삶도 아니에요. 나도 장점 단점이 있고 뭐 내가 성공 실수 실패 뭐 다양한 희노애락의 경험을 난 갖고 있어. 내 살도 보면은 뭐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뭐 시행착오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난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참 좋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자, 많은 분들은 완벽해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완벽한 삶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자기 성격을 개조하고 뭐 이렇게 부족한 걸 이제 극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완벽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돋보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완벽해지고 싶은 욕구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또한 완벽한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 세상을 잘 보면 낮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밤이 있자. 밤이 있죠. 하늘에 별이 빛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둠이 필요하잖아요. 별과 어둠은 공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보면은 성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패가 있어야 되죠. 실패가 있어야 되죠. 행복이 있다면은 불행이 있어.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이게 양면성이 다 존재하지 않나요? 건강한 삶이 있으면 또 뭐 몸에 병이 든 일이 있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말이죠. 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별이 빛나고 어둠이 있고 이렇게 성공 실패가 있고 이 정반대가 존재한다면 나는 왜 정반대가 있으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 정반대가 있으면 안 됩니까? 나라는 사람은 하나만 있어야 돼. 절대적인 사람 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절대적인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거든요. 죽으면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죽으면 저기 천상세계에 가면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사랑만 있고 평안만 있겠죠. 그건 절대적인 존재만 있지.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반대가 존재하는 상대적인 세계다. 나 또한 정반대가 존재하는 상대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정반대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정반대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도 보면은 이렇잖아요. 우리 이제 정두래 선생님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하죠? 이 불안만 없으면 저는 인생이 그냥 행복하겠는데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정두래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불안은 함께 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 감정 중에 하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또 저한테 이제 발표 불안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에 서면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다는 거지. 그분들한테 처음 가르친 게 뭐냐면은 긴장 떨림은 항상 있는 겁니다. 나도 긴장 떨림이 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재석이나 강호동도 긴장 떨림이 있고 긴장 떨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긴장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긴장 떨림에 집착을 하고 긴장 떨림을 감추려고 하고
긴장 끌림 때문에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걸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문제 또한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공존하죠. 문제는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심장이 멎은 사람이에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문제를 없애려고 해야 돼요? 문제와 친구가 되려고 해야 돼요? 문제와 친구가 되려고 해야죠. 문제마저 받아들이고 사랑해야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없애려고 하는데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얘기죠.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라는 얘기죠. 좋은 건 좋은 대로 체험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체험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모든 게 체험의 신비란 말이에요. 체험의 신비.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고 더 나은 인격해, 더 나은 그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은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다. 우리 권 선생님이 이제 와이프랑 싸움했다고 그랬는데 싸움도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부부관계 싸움도 없이 지나가는 부부보다는 싸우는 부부가 얼마나 그게 행복한 부부입니까? 싸움을 한다는 것은 체험을 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이야기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저기 통닭 한 마리 하고 맥주 한 병 사서 자 나랑 싸워줘서 고맙다고 빨리 감사하게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모든 건 체험의 신비라는 거예요. 체험의 신비. 그래서 이제 자 우리는 희노애락과 다 친구가 돼야 돼. 희노애락. 나의 장점 단점과 다 친구가 돼야 되고 나의 성공 실패와 친구가 돼야 되고 행복 불행과 친구가 돼야 되고 뭐 즐거움 고통과 친구가 돼야 되고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것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체험만 하면 성장을 할까요?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오느냐면은 아 그렇구나. 이 감탄사가 나와야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감탄사가 인생에서 몇 번 나오느냐 중요해요. 우리 경전에서 몇 번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10번. 와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 선생님은 몇 번 정도 아 깨달음이 나왔어요? 예? 10번 정도 나왔어요? 우리 위시 선생님 혹시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을 느낀 적 있나요? 여기 오시기 이전에? 살면서요? 네, 살면서. 느낀 적은 있는데 네. 정확히 몇 회인지 아, 많이 느낀 적 있네. 어쨌든 있네. 있다면 선생님은 반드시 성장을 한 거예요. 혹시 저기 짧은 기간 오늘 두 번째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중 혹시 아 깨달은 게 있었나요? 혹시? 깨달은 이제 방금 뭐 네. 예시로 이제 네. 내가 가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꼭 감춰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런 네. 좀 말로써 이제 예시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음. 그 이제 저의 경험과 이제 빗대어 갖고 약간 거기서 아 그럼 요런 부분은 또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깨달음의 반쯤 맞네요.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자, 좋습니다. 우리 위지 선생님 성장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미 두 번째 날에 그 정도 생각했다면 그거 아주 빠른 거죠. 29 나이에 그죠? 이야, 저는 40대 이후에 깨달았어요. 40대 이후에 NLP를 배우면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그 이전에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 남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뭐 제가 잘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40대 이후에 NLP를 배우니까 모든 게 새로운 거더라고요. 이 자만, 오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새로운 성장이 시작됐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난 내가 참 좋구나. 삶아,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나와 삶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참 사랑의 단계에 있는 거죠. 이 참 사랑의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위에 이야기하는 뭐 통제력을 갖고 자기다운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사명 비전에 집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참 사랑을 어떻게 할까? 이게 말은 이해가 될 텐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만남 심리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사랑받기 이전에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한테 사랑받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친구관계에서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친구들한테 인기를 끌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직장에서 상을 받거나 직장 상사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긍정의 기대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명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좀 힘든 분들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른바 외면당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또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했거나 그런 교감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제 사랑을 빼앗긴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살펴야 될 대상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 된다. 자,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 한다. 예, 모든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이 참사랑 참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꽃은 물을 주어야 살지만 인간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이제 그 여러분 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신체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는 새끼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신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지금 전혀 문제 없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에너지를 얻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정신적인 에너지는 두 번째 정신적인 에너지는 뭐냐? 정신적인 에너지는 자,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야만 정신적인 에너지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심리적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에너지는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심리적 에너지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대학 교수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연예인들 중에 또 자살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이 자살, 우울증, 지능이 높을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갖게 되죠? 바로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에너지.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과 교감을 하지 않아요.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과학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자기를 감추지. 이 막 공인이란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공인이 되잖아요. 왜 최진실이가 자살을 해야 되죠?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은 공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내면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왜 그 회사의 CEO들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하느냐 말이죠.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심리적 에너지는 많이 공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새끼 밥을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심리적 에너지는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21세기에 우리 주변을 쭉 둘러봤을 때에 심리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 심리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일까?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한 열에 2명밖에 안 보여요. 한 열에 한 2명 정도는 심리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보면은 한 8명 정도, 80% 정도는 심리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것 같고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과 다음에 눈을 의식하는 마음, 다양한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라는 거, 내가 고독하다는 거, 혼자라는 느낌,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느낌, 뭐 버림받은 느낌, 죽고 싶다는 느낌, 무기력하다. 정신적인 문제에 거의 절대 대다수는 바로 심리적 에너지의 고갈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들어왔어. 그럼 이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채우죠? 자, 심리적 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밥을 잘 먹는다고 채우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람. 나를 온전히 있는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기한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헬렌 켈러한테 누가 있었죠? 헬렌 켈러한테 앤 슬리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 앤 슬리반 같은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앤 슬리반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와 앤 슬리반 같은 사람들의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것은 헬렌 켈러와 앤 슬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의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더 쉽게 말한다면 아기와 엄마와의 만남의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순간은 아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불구숭이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터놓고 자, 보여줄 수 있는 그 아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있는 그대로 터놓고 자기를 보여주는 그 사람을 엄마 같은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엄마 같은 마음이 됩니다. 또다시 이야기한다면 어떤 순간에 헬렌 켈러 같이 나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장애라는 것은 나의 최악의 단점 아닙니까? 나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앤 슬리반 선생님처럼 그 모든 장애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앤 슬리반 선생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앤 슬리반과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잖아요. 이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자체가 사람을 치유하고 자, 치유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람을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22년 동안 터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기적처럼 치유가 되고 혁명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나와도 좋고요. 예? 나이가 어려도 좋고 나이가 많아도 좋고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전혀 관계를 누구나 마음만 열리면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 이른바 NLP 기술이라든지 체면 치료 기법이라든지 우리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코칭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통계를 가지면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쉬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쭉 오늘 한번 개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